왜요? 어머니, 왜 다 숨기셨어요? 왜 저한테만 이런 걸 지우셨어요? 저는 며느리예요. 저는 자식도 아닌데, 왜 저만? 이 지경에도 아들, 딸들은 다 해외여행 가고, 이 짐을 나한테만 떠넘겼어요? 남편은 해외에서 웃고 있고, 시누이는 쇼핑만 하고, 시동생은 전화로 집문서 얘기만 해요. 그런데 왜 저만 여기서 이렇게 무너져야 하냐고요.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지쳐요. 매일 밤마다 울면서 겨우 버티는 거 몰랐어요? 왜 다들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왜 저만?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사연 시작합니다. 아침 햇살이 집 안으로 스며들었다. 부엌 창문 틈으로 들어온 빛은 오래된 식탁 위를 천천히 쓸고 지나갔다. 먼지 입자들이 반짝이며 떠다녔다. 시간은 느리게 흘러가는 듯 보였다. 한수지는 부엌에 서 있었다. 하얀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국그릇만 한 찻잔을 꺼냈다.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자 주전자 뚜껑이 달그락거렸다. 그 소리가 새벽 고요를 깨우는 유일한 소리였다. 그녀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다. 골목 끝에는 이웃집 할머니가 빗자루질을 하고 있었다. 리듬감 있는 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왔다.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반복되어 온 생활의 풍경 같았다. 그러나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안방에는 시어머니 육말순이 누워 있었다. 욕실에서 넘어져 전신마비가 된 이후로 그녀는 꼼짝할 수 없었다. 말은 거의 하지 못했지만 희미한 눈빛과 작은 손짓으로만 의사를 전했다. 수지는 조심스레 방문을 열었다. 방 안에는 약 냄새와 눅눅한 공기가 가득했다. 침대 곁에 작은 선풍기가 느릿느릿 돌아가고 있었다. 그 바람조차 무기력하게 느껴졌다. 윤말수는 창가 쪽에 놓인 침대에 누워 있었다. 머리맡에는 늘 손때 묻은 베개가 놓여 있었다. 베개 옆 탁자에는 시든 꽃 한 송이가 꽃병에 꽂혀 있었다. 그 꽃은 마치 주인의 기력을 대신 보여주는 듯 축 처져 있었다. 수지는 다가가 담요를 고쳐 덮어주었다. 그녀는 낮게 속삭였다. 어머니, 오늘도 잘 주무셨어요? 대답은 없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미약하게 흔들렸다. 그게 유일한 반응이었다. 수지는 습관처럼 손수건으로 시어머니의 이마를 닦아주었다. 한 번의 돌봄이 끝나면 곧 다음 돌봄이 시작되었다. 하루가 짧지만 동시에 끝없이 길었다. 부엌에서 끓고 있던 물이 다시 휘파람처럼 울렸다. 수지는 자리를 비켜 국화차를 우리기 시작했다. 찬물이 노랗게 번져나가는 것을 멍하니 바라봤다. 향긋한 냄새가 번지자 잠시 마음이 풀리는 듯했다. 그러나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곧 들려오는 기침 소리. 수지는 다시 서둘러 방으로 향했다. 병상 위에서 시어머니는 고개를 힘겹게 돌리고 있었다. 괜찮으세요, 어머니? 그녀는 몸을 숙여 시어머니의 입술에 물을 대주었다. 물방울 몇 모금이 천천히 흘러들어갔다. 그 작은 움직임에도 시어머니의 가슴은 크게 오르내렸다. 수지는 다시금 마음이 먹먹해졌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시어머니는 똑바로 서 있었다. 동네 시장까지 직접 걸어가 장을 보곤 했다. 그러던 사람이 욕실에서 한번 미끄러진 뒤 이렇게 누워버렸다. 사람 인생이 참. 수지는 혼잣말을 내뱉었다. 짧은 한숨이 뒤따랐다. 시계는 오전 9시를 가리켰다. 이 시간쯤이면 원래 가족들이 모여 아침을 함께 먹곤 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다. 큰아들 도연은 짐을 싸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둘째 딸 미라도 이미 공항으로 향할 준비를 끝냈다. 막내 아들 민수는 연락조차 없다. 수지는 알아차렸다. 이제 이 집에 남아 시어머니 곁을 지킬 사람은 자신뿐이라는 것을. 그 사실이 서글펐다. 그러나 동시에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도 스쳤다. 방 안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시어머니는 눈을 감고 있었다.
수지는 곁에 앉아 손을 잡았다. 온기가 아직 남아 있었다. 그 온기 하나로 버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창문 밖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동네 놀이터에서 뛰노는 소리였다. 그 웃음은 방 안의 침묵과 대조를 이루며 더 쓸쓸하게 다가왔다. 수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오늘도 시작이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하루가 또 이어졌다. 그녀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약을 챙겼다. 온종일 반복되는 일과가 눈앞에 펼쳐졌다. 씻기고 먹이고 닦아내고 재우는 일. 그게 전부였다. 그러나 수지는 안다. 이 지독한 반복 속에도 언젠가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것을. 그 변화가 희망일지 절망일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그녀는 오늘도 버티고 있었다. 조용한 시작. 그러나 이 집안에 곧 거대한 파도가 몰려올 것을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 순간 윤말순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손끝이 미약하게 움직였다. 수지는 얼른 손을 잡았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에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다. 창밖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울렸다.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 일상으로 향하는 사람들. 세상은 그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러나 이 집은 멈춰 있었다. 수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오늘부터 시작될 고독한 싸움이 길고 고단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럼에도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다. 그녀는 다시 국을 데우고 밥을 차렸다. 자신은 한 숟가락도 뜨지 못한 채 시어머니 입에 작은 숟가락을 가져다 댔다. 윤말수는 힘겹게 삼켰다. 그 모습에 눈물이 핑 돌았다. 밖에서는 비행기 이륙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수지는 창문을 닫았다. 그러나 소리는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 소리는 가족들이 멀리 떠나버렸음을 상기시키는 잔인한 증거였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 집은 그녀와 시어머니만의 공간이 되었다. 길고 긴 끝을 알 수 없는 나날이 시작되고 있었다. 한수지는 늦은 오후 창가에 앉아 있었다. 커튼 사이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다. 그 빗줄기 속에 먼지가 둥둥 떠다녔다. 그녀의 눈은 멀리 허공을 응시했다.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다. 시어머니 윤말순과 처음 만났던 날이었다. 20살간 넘은 새색시 시절. 그때의 수지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다. 윤말순은 처음부터 엄격했다. 며느리란 건 집안의 기둥이 돼야 해. 남편만 바라보고 살지 말고 살림에 힘을 다해야 한다. 굵은 목소리, 매서운 눈빛.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긴장한 웃음을 지었다. 처음 몇 해는 갈등이 많았다. 사소한 반찬 하나에도 말다툼이 이어졌다. 수지는 속으로 울기도 했다. 왜 나한테만 이렇게 심하게 하실까? 그녀는 친정에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며 조금씩 달라졌다.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수진의 손길이 가정에 스며들자 윤말순의 눈빛도 변했다. 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 안에 묘한 따뜻함이 숨어 있었다. 애들 옷은 내가 제일 잘 챙기네. 그 말 한마디가 당시 수진에겐 큰 위로였다. 장도연은 늘 바빴다. 사업 때문에 집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수지는 홀로 아이들과 시어머니를 돌봤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레 집안의 버팀목이 되었다. 장미라는 어려서부터 자유분방했다. 집안일에 관심이 없었다. 결혼 후에도 왕래가 드물었고 오면 잠깐 얼굴만 비추고 떠났다. 그녀의 삶은 늘 자기 중심이었다.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 거야. 그 말이 집안의 균열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장민수는 막내답게 애교가 많았다. 어머니 말순에게는 특히 살가웠다. 그러나 책임보다는 말뿐인 관심이 많았다. 실속은 없고 마음만 앞서는 사람이었다. 결국 집안의 균형은 언제나 수진의 몫이었다. 겉으로는 며느리였지만
속으로는 맏며느리 이상이었다. 모든 굳은 일이 그녀에게 돌아왔다. 잔칫날이면 음식 장만부터 뒷정리까지 밤을 꼬박 새운 적도 많았다. 그럼에도 그녀는 버텼다. 왜냐하면 남편 도연을 사랑했고 가정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쩌면 엄격했지만 누구보다 강인했던 윤말순에게 묘한 존경심을 품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말순 또한 세월이 흐르며 달라졌다. 손주들을 돌보며 수진과 함께 부엌에 앉아있던 날이 많았다. 늦은 밤 두 사람은 종종 차를 나누어 마셨다. 그때마다 말순은 옛 이야기를 꺼내곤 했다. 내가 젊었을 땐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물건을 지고 다녔지. 다들 못할 거라 했지만 나는 악착같이 했다. 수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 깊이 존경을 키워갔다. 그러나 다른 가족들은 여전히 무심했다. 도연은 회사 일에만 매달렸고 미라는 연락조차 자주 하지 않았다. 민수는 가끔 들러 효도를 가장했지만 곧 사라졌다. 결국 윤말순의 곁을 지킨 건 언제나 수진뿐이었다. 그리고 지금 욕실에서 넘어져 전신마비가 된 윤말순. 그 곁을 지키는 사람도 역시 수진뿐이었다. 세월이 만든 아이러니였다. 누구보다 갈등이 깊었던 고부 사이가 결국 가장 가까운 두 사람이 되어 있었다. 수지는 침대 옆에 앉아 윤말순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가느다란 숨소리가 이어졌다. 수지는 손등을 매만지며 조용히 속삭였다. 어머니, 저 이제 어쩌면 좋을까요? 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오래된 대화들이 메아리쳤다. 꾸짖던 목소리, 때때로 건넨 칭찬, 부엌에서 나누던 속 깊은 이야기. 그 모든 기억이 하나로 엮여 가슴을 치고 지나갔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불어왔다. 커튼이 천천히 흔들렸다. 그 순간 수지는 알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원망과 애정, 억울함과 연민이 동시에 밀려왔다. 세월이 흘러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었다. 누구보다 시어머니와 긴 세월을 함께한 동반자였다. 그 사실이 서글프면서도 묘하게 따뜻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이 피어올랐다. 지금까지 자신이 몰랐던 시어머니의 비밀이 있다는 예감.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될 것이었다. 늦은 밤 집안은 고요했다. 한수진은 부엌불을 끄고 방으로 돌아가려 했다. 그 순간 낡은 장롱 아래로 삐져나온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무심코 몸을 숙였다. 먼지가 묻은 종이는 오래된 봉투였다. 손에 들자 낡은 종이가 바스락거렸다. 봉투 안에는 작은 수첩이 들어 있었다. 표지는 바랜 갈색 가죽.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수지는 의자에 앉아 천천히 첫 장을 펼쳤다. 안에는 빼곡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세로로 쓴 숫자들, 날짜와 주소가 이어졌다. 1982, 성북구 토지 계약. 1987, 구로구 매입. 1990, 매도 차익. 수진의 눈이 커졌다. 처음엔 단순한 가계부인 줄 알았다. 그러나 내용은 분명 부동산 거래 기록이었다. 평생 검소하게만 살아온 줄 알았던 시어머니가 이런 일을 해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더 넘겼다. 곳곳에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팔지 마라. 언젠가 값이 뛴다. 이 땅은 애들 몰래 지켜야 한다. 짧은 글귀마다 단호한 의지가 묻어났다. 수진의 손끝이 떨렸다. 어머니가 이런 걸? 목소리가 저절로 흘러나왔다. 잠시 후 방 안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다. 윤말순이 눈을 반쯤 뜨고 있었다. 그 눈빛은 마치 들켜서는 안 될 것을 들킨 듯 아련하게 흔들렸다. 수지는 얼른 수첩을 덮었다. 그러나 가슴은 이미 요동치고 있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시어머니의 또 다른 얼굴.
그 비밀이 이제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는 수첩을 다시 펼쳤다. 뒤쪽에는 서류 몇 장이 끼워져 있었다. 등기부등본, 복사본, 매매계약서, 도장 자국. 모두 실제 거래의 증거였다. 수지는 숨을 삼켰다. 이게 다 뭐지? 어머니가 어떻게? 말끝이 흐려졌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창문이 덜컹거리며 집안의 정막을 깨뜨렸다. 수지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 순간 어린 시절 들었던 시어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나는 젊을 때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 돈은 흘려보내면 안 된다. 붙잡아야 한다. 그땐 단순한 잔소리라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그 말이 사실이었다. 수지는 다시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윤말순의 눈동자가 희미하게 흔들리며 그녀를 향했다. 말은 없었지만 무언가 전하려는 듯한 표정이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수지는 속삭였다. 그러나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입술이 미약하게 떨렸을 뿐이었다. 수지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단순한 장부가 아니었다. 이건 비밀이었다. 그리고 그 비밀은 가족 누구도 모르는 이야기였다. 그녀는 서둘러 봉투를 다시 덮었다. 그러나 마음속 파장은 가라앉지 않았다. 이 집안의 모든 균형이 이 작은 수첩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겠다는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잠시 후 전화벨이 울렸다. 도연이었다. 여보, 우리 호텔 잘 도착했어. 걱정 말고 어머니 잘 챙겨드려. 수지는 대답했다. 응. 그러나 목소리는 공허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뒤 그녀는 다시 수첩을 손에 쥐었다. 마치 그것이 자신에게 말을 거는 듯했다. 낯설고도 묘한 힘. 수지는 자신도 모르게 그 힘에 끌리고 있었다. 시계는 자정을 향하고 있었다. 병실 같은 방 안, 두 여자의 숨소리만이 이어졌다. 한 사람은 누워있고 다른 한 사람은 앉아 있었다. 그 사이에 놓인 수첩 한 권. 그것이 이제 모든 갈등의 시작이 될 것이었다. 새벽 공기가 눅눅했다. 한수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여전히 낡은 수첩이 들려 있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졌다.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이어졌다. 그 소리에 마음이 더 뒤숭숭해졌다. 수지는 조용히 수첩을 펼쳤다. 어젯밤에 본 기록들이 다시 눈에 들어왔다. 1982 성북구 토지 계약, 1987 구로구 매입, 1990 매도 차익. 숫자와 주소가 눈앞을 어지럽혔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정말 이게 다 사실일까?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겹쳐졌다. 윤말순이 늘 강조하던 말. 돈은 아껴야 한다. 흘려보내면 안 된다. 붙잡아야 한다. 그 말이 이제는 단순한 잔소리가 아니었다. 이 수첩이 그 증거였다. 방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다. 수지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윤말순은 힘겹게 몸을 떨며 눈을 떴다. 수지는 물을 떠다 입술에 대주었다. 천천히 삼키세요, 어머니.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다. 윤말순의 눈동자가 희미하게 흔들렸다. 마치 무언가 말하려는 듯했다. 그러나 입술은 소리를 내지 못했다. 수지는 그 눈빛을 오래 바라봤다. 혹시 나한테만 말해주려는 건 아닐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점심시간이 다가왔다. 수지는 밥을 차리고 죽을 끓였다. 그러나 젓가락을 들 힘조차 없었다. 밥상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다가 결국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왜 나만 남았을까? 그녀의 목소리가 허공으로 흩어졌다.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남편 도연의 이름이 떴다. 여보, 어머니 괜찮으셔? 나 여기 너무 좋다. 바닷바람이 시원해. 걱정하지 말고 조금만 버텨. 그 말은 위로 같았지만 사실은 책임 회피였다.
수지는 대답했다. 응, 알았어. 그러나 목소리는 메말라 있었다. 전화를 끊자 눈물이 핑 돌았다.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던지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억울함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그때 다시 수첩이 떠올랐다. 그녀는 얼른 방으로 가 서류를 펼쳤다. 등기부등본, 복사본, 매매계약서, 도장 자국. 모두 진짜 같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어머니는 평생 거짓된 얼굴로 살아오신 건가? 그리고 왜 가족 누구도 모르게 숨기셨을까? 창문을 두드리던 빗소리가 더 거세졌다. 수진의 머릿속도 소용돌이쳤다. 윤말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가느다란 호흡, 미약한 손짓. 그 모습은 무력해 보였다. 그러나 수첩 속 기록은 그녀가 한때 강인했고 누구보다 치밀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다. 어머니, 수지는 속삭였다. 이건 왜 저한테만 보여주신 거예요? 윤말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러나 대답은 여전히 없었다. 수지는 그 눈물을 바라보다가 마음이 더 복잡해졌다. 연민, 원망, 혼란이 뒤섞였다. 밤이 다시 찾아왔다. 집안은 고요했지만 수진의 마음은 요동쳤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야. 뭔가 더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어. 그리고 직감했다. 이 비밀이 곧 가족들을 다시 불러 모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때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늦은 오후 현관문 초인종이 울렸다. 한수진은 놀란 얼굴로 문을 열었다. 낯선 노인이 서 있었다. 허리는 굽었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여기가 윤말순 댁 맞습니까? 걸걸한 목소리, 그러나 어딘가 낯익은 억양이었다. 수지는 당황해 고개를 끄덕였다. 예, 그런데요. 누구시죠? 노인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했다. 나는 옛날에 말순 씨와 장사같이 하던 사람입니다. 순간 수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낡은 수첩이 떠올랐다. 그 수첩 속 기록과 지금 이 노인의 말이 겹쳐졌다. 노인은 신발을 벗고 들어왔다. 거실에 앉아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말순 씨, 아직 기억하실라나 모르겠네. 그때 우리 참 고생 많이 했지. 수지는 안방 문을 열었다. 윤말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노인을 본 순간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입술이 떨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노인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이내 먼 기억을 더듬듯 이야기를 꺼냈다. 그땐 전쟁 끝나고 먹고 살기 힘들던 시절이었어요. 남자들은 다 밖에 나가 돈 번다고 집을 비웠지. 말순 씨는 혼자 아이들 키우면서도 새벽마다 남대문 시장에 나왔어. 포목, 원단, 이런 것 떼다 팔았지. 손수레 끌고 비 오면 비 맞고 눈 오면 눈 밟으면서.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어 말했다. 나는 같은 자리에서 신발 팔았어. 그때 알았지. 이 여자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다들 두세 시간 하면 지쳐서 집에 가는데 말순 씨는 하루 종일 버텼어. 집에 돌아가면 또 애들 밥 해먹이고. 수지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눈앞의 시어머니는 늘 엄격하고 무뚝뚝하고 인색하기만 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노인의 입에서 흘러나온 윤말순의 모습은 달랐다. 치열하게 몸을 던져 살던 여자. 생존을 위해, 가족을 위해 발버둥친 여자였다. 노인은 다시 말을 이었다. 80년대 들어서 사람들이 공장 다니고 집 살려는 사람이 많아졌지. 그때 말순 씨는 남몰래 모은 돈으로 땅을 조금씩 사모았어. 남들은 여자가 뭘 하냐며 비웃었지만 말순 씨는 끄떡도 안 했지. 돈은 흘려보내지 말고 땅으로 붙잡아야 한다. 늘 그렇게 말했어. 그 말은 수첩 속 글귀와 똑같았다.
수진의 손이 다시 떨렸다. 노인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결국 맞았지. 시골 변두리라던 땅값이 몇 배로 뛰었으니까. 나는 다 팔아버렸어. 빚 갚는다고, 애들 학비 된다고. 그런데 말순 씨는 끝까지 안 팔았어. 그 땅들이 지금은 서울 한복판이 돼버렸지. 수진의 눈이 커졌다. 숨조차 멎는 듯했다. 그녀가 알던 윤말순은 단순히 검소한 시어머니가 아니었다. 평생을 내다본 치열한 장사꾼이자 투자자였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은 몰라요. 겉으론 인색하고 모질게 보였지만 속으로는 다 준비하고 있었어. 애들이 자라면 언젠가는 큰 힘이 되겠다고. 그게 말순 씨 마음이었어. 말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움직일 수 없는 몸, 그러나 눈빛은 모든 걸 말하고 있었다. 수지는 그 눈빛을 보며 알았다. 이건 단순한 재산 이야기가 아니었다. 윤말순의 삶 전체였다. 피와 땀과 눈물이 배인 세월이었다. 수진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동안 품었던 원망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침대 곁에 앉아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차갑고 메마른 손. 그러나 그 손은 과거 수많은 날을 버텨낸 손이었다. 노인은 일어나며 말했다. 나는 이제 마음이 놓입니다. 말순 씨 곁을 이렇게 지켜주는 사람이 있으니 그 수첩 아마 다 기록이 있을 겁니다. 그 안에 말순 씨의 인생이 다 담겨 있어요. 현관문이 닫히자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그러나 수진의 마음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다. 시어머니를 향한 시선이 바뀌었다. 원망과 짐이었던 존재가 이제는 존경과 연민으로 겹쳐졌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이 피어올랐다. 만약 이 사실을 가족들이 알게 된다면 그 순간 앞으로 다가올 파국의 그림자가 어슴풀에 드리워졌다. 밤은 길었다. 한수진은 등받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낡은 수첩이 그대로 들려 있었다. 눈은 퀭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다. 방 안 공기는 눅눅하고 답답했다. 시어머니 윤말순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다. 가늘게 오르내리는 가슴이 겨우 생명을 붙들고 있었다. 그 모습이 오히려 수진의 가슴을 더 옥죄었다. 어머니.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속삭였다. 저 이제 더는 못하겠어요.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그 고요가 오히려 더 잔인하게 다가왔다. 수진은 손에 쥔 수첩을 내려다봤다. 거기에는 잊혀진 듯한 숫자와 주소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성북구, 구로구, 매입, 차익. 수십 년 전부터 기록된 흔적들. 그것들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었다. 윤말순의 피와 땀이었다. 수지는 갑자기 분노가 치밀었다. 왜요, 어머니? 왜 다 숨기셨어요? 왜 저한테만 이런 걸 지우셨어요?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윤말순의 눈이 천천히 떴다. 흐린 눈동자가 수진을 향했다. 그러나 말은 나오지 않았다.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외쳤다. 저는 며느리예요. 자식도 아닌데. 왜 저만 남기셨어요? 왜 아들, 딸 다 제쳐두고 저한테만 이 짐을 떠넘기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로 바뀌었다. 울음과 분노가 뒤섞였다. 남편은 해외에서 웃고 있어요. 시누이는 쇼핑만 해요. 시동생은 전화로 문서 얘기만 해요. 그런데 왜 저만 여기서 무너져야 하냐고요? 수지는 고개를 떨구며 울었다. 눈물이 시트 위로 흘러내렸다. 침대 곁은 금세 축축해졌다. 윤말순의 손가락이 미약하게 떨렸다. 수지는 그 손을 붙잡았다. 그 떨림 속에는 말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미안함, 고마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비밀. 그러나 수지는 그것마저도 원망으로 느꼈다. 이제 와서 눈빛으로만 무슨 말을 하려는 거예요. 그럴 거면 진작 말씀하시지. 저 혼자 이렇게 끙끙 앓게 만들지 말고. 그녀는 주먹으로 가슴을 두드렸다.
숨이 막힐 듯 가슴이 답답했다.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지쳐요. 매일 밤마다 울면서 겨우 버티는 거 몰랐어요? 왜 다들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왜 저만? 방 안은 한참 동안 울음으로 가득했다. 수지는 울다 지쳐 고개를 들었다. 윤말순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움직일 수 없는 몸, 그러나 눈물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수지는 다시 흐느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조금 달랐다. 어머니, 저 사실 원망만 한 게 아니에요. 처음엔 미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어머니가 왜 그렇게 악착같이 사셨는지, 왜 그토록 돈을 붙잡으려 했는지. 그녀의 시선은 다시 수첩으로 향했다. 낡고 초라해 보이는 노트 한 권. 그러나 그 안에는 한 여자의 삶 전체가 담겨 있었다. 피눈물 같은 기록들. 쓰러져도 배가 고파도 결코 놓지 않았던 흔적들. 수지는 눈을 감았다. 눈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 눈물 속에는 새로운 감정이 섞여 있었다. 원망과 연민이 동시에 자리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 수첩을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버려야 할까요? 저는 며느리일 뿐인데 왜 저를 이런 길로 끌고 오셨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다시 장민수였다. 수지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형수님, 어머니 괜찮으세요?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그러나 수지는 직감했다. 그 속에 다른 속셈이 숨어 있다는 것을. 똑같아. 여전히 힘드셔. 짧게 대답했다. 민수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물었다. 형수님, 혹시 어머니 남기신 거 없으세요? 뭐, 땅 문서 같은 거. 수지는 숨이 막혔다. 손에 쥔 수첩이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대답 대신 전화를 끊어버렸다. 손끝이 떨렸다. 이제 시작이야. 다들 달려들겠지. 이 수첩이 불러올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된 거야. 그녀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윤말수는 눈을 감고 있었다. 그러나 눈가에는 아직 눈물이 맺혀 있었다. 수지는 그 손을 잡으며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이번에는 목소리도 숨소리도 막을 수 없었다. 그 울음은 단순한 눈물이 아니었다. 그녀의 지난 세월, 억눌린 서름, 외로움, 원망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절규였다. 방 안에는 빗소리와 울음소리만이 이어졌다. 그 울음은 멈출 기세가 없었다. 그리고 그 순간 수지는 깨달았다. 이제 자신은 되돌릴 수 없는 길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이른 새벽 현관문 초인종이 울렸다. 한수지는 놀란 눈으로 문을 열었다. 그 앞에는 막내 장민수가 서 있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형수님, 제가 왔어요. 어머니 걱정돼서 그냥 못 있겠더라고요. 목소리는 따뜻했다. 그러나 수진의 가슴은 덜컥 내려앉았다. 민수는 집 안으로 들어와 곧장 안방으로 향했다. 윤말수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다. 민수는 침대 옆에 앉아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 민수 왔어요. 저 왔어요. 그의 눈가에는 금세 눈물이 맺혔다. 수지는 멀찍이 서 그 장면을 지켜봤다. 겉으로는 뭉클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길한 예감이 번졌다. 며칠 전 전화 속 그의 어색한 질문이 떠올랐다. 형수님, 혹시 문서 같은 거 없으세요? 민수는 한참 동안 어머니 손을 붙잡고 있었다. 그러다 수진을 돌아보며 말했다. 형수님, 고생 많으시죠? 제가 이제 도울게요. 혼자 힘들었을 거 알아요. 그 말은 달콤했다. 그러나 수진의 가슴은 더 무거워졌다. 그날 저녁 민수는 주방에서 수진과 마주 앉았다. 그는 갑자기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형수님, 어머니가 혹시 뭐 말씀 안 하셨어요? 수진은 차갑게 되물었다. 무슨 말? 민수는 눈치를 보며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혹시 재산 같은 거 말이에요. 땅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순간 수진의 손이 멈췄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며 소리가 났다. 민수는 얼른 웃으며 말을 돌렸다. 아, 뭐 그냥 예전에 어머니가 잠깐 말씀하신 게 있어서. 그러나 수지는 알았다. 이제 민수의 본색이 드러났다는 것을. 다음 날 민수는 슬그머니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장롱, 서랍, 책상. 그는 무언가를 찾는 듯했다. 수지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참지 못했다. 민수 씨, 뭘 찾고 있는 거예요? 민수는 놀란 듯 웃어넘겼다. 아니에요, 형수님. 그냥 어머니 물건 정리 좀 도와드리려고. 그러나 그의 눈빛은 진실을 감추지 못했다. 탐욕이 번뜩였다. 그날 밤 수지는 방에서 수첩을 꺼내 들었다. 손이 덜덜 떨렸다. 민수가 눈치라도 채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다. 그녀는 수첩을 품에 안은 채 잠을 이루지 못했다. 며칠 뒤 민수는 다시 수진에게 다가왔다. 형수님, 제가 어머니 병간호 좀 맡을게요. 형수님도 많이 지치셨잖아요. 겉으로는 배려였다. 그러나 수지는 단번에 알아챘다. 그가 원하는 것은 돌봄이 아니라 비밀이었다.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내가 할게. 어머니는 내가 끝까지 지킬 거야. 민수의 얼굴에 잠시 실망이 스쳤다. 그러나 곧 억지 웃음을 지었다. 형수님은 참 강하시다. 존경스러워요. 그 말은 공허했다. 그의 눈빛은 이미 탐욕으로 물들어 있었다. 안방에서는 윤말순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다. 몸은 움직일 수 없었지만 눈빛은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아마도 알았을 것이다. 막내 아들이 돌아온 이유가 무엇인지. 그날 밤 수지는 시어머니 곁에서 울었다. 어머니, 보셨죠? 민수 씨 어머니 걱정돼서 온 게 아니에요. 돈 때문에 온 거예요. 윤말순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대답이었다. 수지는 더욱 울분이 치밀었다. 왜 다들 그래요? 왜 어머니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거예요? 아들도 딸도 남편도 다.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번졌다. 저는 며느리잖아요. 그런데 왜 제가 어머니 곁에 끝까지 남아야 하는 거예요? 윤말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민수는 다음 날 또다시 수진을 압박했다. 형수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가 뭘 남겨두셨는지. 다 같이 상의해야죠. 형님이나 누나도 곧 알게 될 거예요. 형수님 혼자 안고 계시면 힘들잖아요. 수지는 단호하게 말했다. 민수 씨, 그만해. 어머니는 아직 살아계셔. 그분의 것에 대해 우리가 말할 권리 없어.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형수님, 너무 완고하시네. 그렇게 하면 형수님만 손해예요. 그 말은 협박처럼 들렸다. 수지는 차갑게 말했다. 손해여도 괜찮아. 나는 어머니 곁을 지킬 거야.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다. 따뜻함은 사라지고 차가운 욕망만이 남아 있었다. 그날 밤 수지는 다시 수첩을 꺼내 품에 안았다. 이제 그녀는 알았다. 이 싸움은 단순한 돌봄의 싸움이 아니었다. 재산과 욕망, 진심과 배신이 얽힌 전쟁이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일요일 저녁, 집안이 잠시 소란스러워졌다. 현관문이 열리고 가족들이 하나둘 들어왔다. 장도현, 장미라, 그리고 여행 가방들이 거실을 채웠다. 어머니, 저희 다녀왔습니다. 도연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그러나 그 표정 속에는 어색한 미안함이 묻어 있었다. 미라는 손에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엄마, 선물 사왔어. 좋은 거야. 화려한 포장지에 감싸인 가방을 흔들며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얇았다.
수지는 멍하니 그들을 바라봤다. 며칠 동안 홀로 버텼던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쳤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입술은 굳게 닫혔다. 안방에서는 윤말순이 희미한 눈빛으로 가족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움직일 수 없는 몸, 그러나 눈동자만은 흔들리고 있었다. 도연이 다가와 어머니 손을 잡았다. 어머니, 이제 걱정 마세요. 저희가 지켜드릴게요. 목소리에는 결심이 담긴 듯 했지만 수지는 믿을 수 없었다. 그 순간 미라도 곁에 앉았다. 엄마, 앞으로는 제가 자주 올게요. 형수님 혼자 힘들게 안 할게. 그 말은 의외였다. 수지는 잠시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민수도 다가와 덧붙였다. 형수님 미안해요. 저도 이제 진심으로 도울게요. 다 같이 어머니 지켜드립시다. 그의 표정에는 진심처럼 보이는 온기가 섞여 있었다. 방 안 공기가 순간 부드러워졌다. 한동안 모두가 침묵 속에 어머니 곁에 앉아 있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귓가를 울렸다. 수지는 묘한 감정을 느꼈다. 혹시 이제라도 달라질 수 있을까? 정말 다 같이 힘을 합쳐 어머니를 지킬 수 있을까?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오랜 고독과 분노가 잠시나마 풀리는 듯했다. 마치 짙은 먹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스며드는 순간 같았다. 도연이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보, 미안했어. 당신 혼자 다 짊어지게 해서 이제 같이 하자. 수진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다. 한순간 그녀의 어깨에서 짐이 조금 내려가는 듯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식탁에 둘러앉은 순간 민수가 불쑥 말을 꺼냈다. 형수님, 그런데 어머니가 남긴 수첩 같은 거 혹시 없으세요? 공기가 얼어붙었다. 도연이 곧장 고개를 들었다. 수첩? 무슨 수첩?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미라까지 끼어들었다. 나도 들었어. 어머니가 뭔가 모아두셨다던데. 형수님만 아는 거 아니야?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손에 힘이 들어갔다. 결국 이 얘기가 나오는구나. 민수는 목소리를 낮췄다. 형수님, 솔직히 말씀하세요. 우리 가족끼리 숨길 게 뭐가 있어요? 다 같이 나눠야죠. 그 말은 마치 당연한 주장처럼 들렸다. 도연도 목소리를 높였다. 여보, 사실이라면 말해야지. 그동안 우리도 모르게 뭘 숨겨온 거야?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어머니는 아직 살아계셔. 그분의 것에 대해 우리가 논의할 권리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러나 미라는 콧방귀를 뀌었다. 형수님, 그건 아니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결국 우리가 다 책임져야 하는데 미리 준비해야지. 민수도 거들었다. 맞아. 어머니도 원하실 거예요. 가족끼리 사이좋게 나누라고. 그의 말은 달콤했지만 속내는 탐욕이었다. 수지는 눈을 치켜떴다. 당신들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어머니는 아직 숨쉬고 계셔. 눈으로 다 보고 계셔. 그런데 벌써부터 나눠야 한다고? 당신들이 정말 자식 맞아? 분위기는 순식간에 무너졌다. 잠시 전까지만 해도 따뜻하던 방 안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윤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몸은 움직이지 못했지만 그 눈물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아직 내 것이다. 그러나 자식들은 그 눈물을 보지 못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다. 도연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여보, 우리끼리 싸울 필요 없어. 그냥 말해줘. 어디 있는지만. 그의 눈빛은 간절했지만 동시에 의심으로 가득했다.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절대 말 못해. 어머니가 원하지 않으셔. 미라가 냉소를 지었다. 형수님, 혹시 혼자 챙기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동안 어머니 곁에 혼자 있었으니까 다 형수님 몫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 말은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다. 수진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뭐라고 했어? 내가 혼자 욕심 부린다고? 당신들은 다 떠나 있었잖아. 어머니 곁에 단 하루라도 붙어 있었어? 돌봄의 무게를 한 번이라도 감당해 봤어? 민수가 손을 내저었다. 형수님, 흥분하지 마세요. 우린 다 같이 잘하자는 거예요. 어머니께도 그게 좋잖아요. 그러나 그의 눈빛은 이미 욕망으로 흐려져 있었다. 방 안은 점점 소란스러워졌다. 목소리가 겹치고 억지가 오갔다. 처음에 따뜻한 화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한수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울 수는 없었다. 당신들 정말 어머니를 사랑하긴 하는 거야? 아니면 어머니가 남긴 걸 사랑하는 거야? 순간 모두가 말이 막혔다. 그 침묵 속에서 윤말순이 억눌린 숨소리만이 방 안을 메웠다. 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가족들은 여전히 거실에 모여 있었다. 대화는 더 이상 대화가 아니었다. 탐욕과 의심, 억지와 비난이 얽혀 있었다. 한수진은 침묵한 채 앉아 있었다. 손에는 낡은 수첩이 쥐어져 있었다. 그 무게가 이제는 돌덩이 같았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모두가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수진이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검은 가방을 든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정중한 인사와 함께 자신을 소개했다. 저는 변호사 이철호라고 합니다. 윤말순 어르신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도연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변호사요? 무슨 일이죠? 이 변호사는 차분히 말했다. 오늘은 윤말순 어르신께서 미리 작성하신 유언장을 공개하려 합니다. 가족 모두가 모였으니 이 자리에서 확인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족들은 일제히 술렁였다.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미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도연은 긴장한 눈빛으로 아내 수진을 바라봤다. 거실 한가운데 작은 탁자가 놓였다. 변호사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조심스레 펼쳤다. 낡고 오래된 종이, 그러나 글씨는 또렷했다. 변호사가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나는 윤말순. 나의 평생의 삶과 수고로움의 결과로 모아온 재산을 자식들에게는 물려주지 않는다.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다. 도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요? 말도 안 돼. 목소리가 흔들렸다. 미라가 외쳤다. 엄마가 우리를 버린다는 거야? 평생 자식 위에 살아온 분이 왜? 민수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손에 쥔 술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그럴 리 없어. 내가 어머니 마음을 제일 잘 아는데. 그러나 변호사는 흔들리지 않았다. 다시 글을 이어 읽었다. 내 자식들은 내 곁을 떠났고 내가 가장 힘들 때 함께하지 않았다. 내 마지막을 지킨 이는 며느리 한수진뿐이다. 모두의 시선이 수진에게 향했다. 그녀는 눈을 크게 뜬 채 숨조차 고르지 못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재산, 약 50억 원 상당을 며느리 한수진에게 전부 상속한다. 순간 방 안은 폭풍처럼 요동쳤다. 도연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말도 안 돼. 그럴 리 없어. 어머니가 왜 며느리한테. 미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형수, 당신이 어머니를 조종한 거지.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될 리 없어. 민수는 허탈하게 웃었다. 어머니 나한테는 늘 미소 지어 주셨잖아. 내가 막내라고 나만 챙겨주셨잖아. 그런데 이게 뭐야?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갈라졌다. 한수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손에 쥔 수첩을 바라봤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있는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윤말수는 눈을 뜨고 있었다. 흐린 눈빛 속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 눈물은 대답이었다. 나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나는 끝까지 너만 믿었다. 도연이 수진을 향해 다가왔다.
여보, 이건 말이 안 돼. 당신이 뭘 한 거야? 당신이 어머니를 속였지?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노가 가득했다.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어머니가 직접 선택하신 거야. 당신들이 외면한 그 시간 동안 나는 그냥 곁에 있었을 뿐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동시에 단단했다. 미라가 주저앉았다. 엄마 나한테 왜 그러셨어요? 나도 딸인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민수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다. 안 돼. 이건 불공평해. 내가 돌아온 이유가 뭐였는데. 그의 말은 공허하게 메아리쳤다. 거실은 혼돈에 빠졌다. 분노, 눈물, 절망이 뒤엉켰다. 그러나 한수지는 침묵했다. 눈물만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그녀는 알았다. 이건 승리도 축복도 아니었다. 그저 남겨진 자의 무거운 짐일 뿐이었다. 윤말수는 마지막 힘을 다해 눈을 감았다. 그 눈빛은 평온해 보였다. 마치 오래된 약속을 지킨 사람처럼. 방 안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이 뒤집혔다. 밤은 깊었다. 거실은 조용했다. 방금 전까지 울부짖던 목소리들은 모두 사라졌다. 장도연은 고개를 떨군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손끝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만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미라는 방문 옆에 웅크려 앉아 있었다. 얼굴은 화장처럼 무너져 있었다. 민수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 바닥만 응시하고 있었다. 모두가 말없이 침묵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서로를 이어주는 다리가 아니었다. 그저 더 이상 부를 수 없는 절망의 공기였다. 안방은 여전히 은은한 불빛에 젖어 있었다. 한수지는 침대 곁에 앉아 있었다. 윤말순의 손을 조용히 잡고 있었다. 그 손은 차갑고도 가벼웠다. 그러나 여전히 희미한 온기가 남아 있었다. 그 온기가 수진을 붙들고 있었다. 눈물이 흐르지만 소리는 없었다. 울음조차 잠잠해졌다. 오직 깊은 숨과 고요만이 방을 채웠다. 수진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저는 끝까지 지킬게요. 윤말순의 눈은 감겨 있었다. 그러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그 미소는 마치 오래된 약속의 답처럼 보였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불었다. 밤하늘에 흩어진 구름 사이로 달빛이 스며들었다. 그 은은한 빛이 창가를 넘어 방 안으로 들어왔다.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다. 국화꽃 한 송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작고 연약했지만 꺾이지 않고 서 있었다. 그 꽃을 보는 순간 그녀는 알았다. 윤말순의 삶도 자신의 삶도 결국은 같은 뿌리에서 이어진 것임을. 눈물 속에서도 미약한 평온이 찾아왔다. 뒤에서는 여전히 가족들의 침묵이 이어졌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수진의 귀에 닿지 않았다. 그녀에게 중요한 건 단 하나, 시어머니의 마지막 순간뿐이었다. 밤은 조용히 흘러갔다. 아무 소리도 없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세상은 고요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이야기는 끝을 맺었다. 남겨진 것은 눈물과 침묵, 그리고 한 송이 국화꽃이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